다만 이 폭우 사이를 헤치고 오늘 강연을 할 때 굉장히 제가 노심초사했어요. 비가 오면 어떨까, 오실 때에 비 맞으면 번거로우실 텐데 하늘이 도와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오시게끔 해주셔서 참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임했습니다. 총 12번의 강연 중에서 오늘이 지금 3분의 2가 끝나고 마지막 4번 남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주제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연구한 분 작가가 누구예요? 헤르만 헤세잖아요. 이 헤르만 헤세 전문가가 헤세의 시와 노래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니까 제일 신나고 기대가 되죠. 저는 평생 헤세와 더불어서 살아왔는데 잠에서도 꿈에 헤세를 만나고 독일말로 헤세하고 대화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여러 번 그랬어요. 헤세 전문가 치고 밤에 헤세 꿈을 꾸는 사람은 난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하잖아요. 헤세가 살았던 그 스위스 로간 호수 옆에서 헤세와 함께 낚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독일말로 헤세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2-3년 전인가 데미안이 출간된 지 100주년이 되니까 2019년이었겠네. 벌써 3년이나 됐네. 3년 전에 내 삶에 스며든 헤세, 이런 책이 나왔는데 한 50-60명의 헤세와 관련된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저도 당연히 하나 넣었죠. 헤세에 대한 꿈을 여러 번 꾸고 헤세와 대화를 나눈 그런 기록도 여기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헤르만 헤세의 시와 노래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반가운 분이 함께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이제 테니스 생활 하시는데 저보다도 테니스를 더 열심히 하시고, 저는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데 비가 오나 오늘도 막 우중에서도 막 테니스 하시고, 또 기타와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수인 목사님, 우리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헤세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인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목사님 뭐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마이크가 없어서 말씀 안 하시나? 네. 최근에 헤세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최근에요?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니체를 보다 보니까 헤세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죠. 활용도 공부하게 그러죠. 그런 대해서 공부해서 좋아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오늘 뭐 헤세 강의하신다고 해서 진짜 진술 좀 들으러 왔어요. 그러셨구나. 나는 또 속도 없이 제가 헤세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헤세를 좋아하셨나 이랬더니만은 그게 아니고 니체를 좋아하고 융으로 넘어가셨군요. 근데 다 이해가 갑니다. 줄줄이 뿌리가 엮어지듯이 다 엮어져요. 그게 공부가 확장되는 게 크게 희열이 대단한 거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헤세 한마당을 한번 펼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헤세의 시와 노래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헤세가 작가인데 여기 데미안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책도 나왔지만 또 큰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군포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군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저하고 헤세에 대한 공연을 같이 하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왜 그런 거 하니? 헤세가 음악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헤세가 좋아한 음악과 데미안과 연결된 그 스토리를 갖다가 쭉 엮어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연주와 노래를 이렇게 섞어 짜가지고 제가 해설자로 하고 이렇게 이제 뜻깊은 강연과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이게 3년 전이에요. 그러면 헤세와 음악이 어떤 관계인가를 제가 한 방에 한 문장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헤세가 독일말로 펜을 안 가요. 독일말로 그가 쓴 어느 소설에서 쓴 구조적이긴 하지만 당연히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was wäre das Leben ohne Musik? 독일말로 오늘은 했으니까 독일말이 종종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감탄사죠 물론.
Was wäre das Leben? 그 다음 문구가 이제 결정적인 것이요. Ohne Musik. 무슨 뜻일까요? Was wäre das Leben ohne Musik? 힌트를 드립니다. ohne Musik을 만약에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without music. 음악 없이 without music. 음악 없이 인생이란 무엇일 것인가? 음악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Was wäre das Leben? Was wäre das Leben ohne Musik? 이야, 평생 동안 음악을 사랑한 작가의 고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죽기 전날 밤에도 음악과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슈트라빈스키가 쓴 음악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어려서부터 9살 때는 부모님이 바이올린을 선물해줘요. 바이올린 키고 노래 잘하고 모든 독일 노래를 다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음악을 사랑했어요. Was wäre das Leben? 한번 같이 볼까요? Was wäre das Leben ohne Musik? Wunderbar. Wunderbar는 제가 감탄했다 이거예요. 너무 독일어를 잘하셔서 Wunderbar. 이렇게 음악을 사랑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자, 이분을 생각하면은 시 노래로 곧바로 들어가기보다 이분의 핵심적인 것을 한번 나눠볼 수밖에 없겠는데, 결정적인 이분의 전체 86세까지 사는 전체 인생에서 딱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닌 데미안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헤세를 제일 좋아하는 외국 작가인데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뭐냐면 단연코 데미안을 말할 거예요. 데미안. 이게 헤세 스스로에게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문학 세계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그러면 어째서 전환점이 되는 것만 알면은 거의 헤세 절반 이상은 다 알아버리는 셈이 돼요. 그럼 데미안 이전에는 헤세 문학이 어땠고 데미안 이후에는 어땠길래 전환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가 결정적으로 달라졌겠어요? 헤세 문학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는 데미안 이전과 이후, 데미안을 기점으로 데미안 이전, 데미안 이후. 자, 데미안 이전에 헤세가 어렸을 때 10대 소년서부터 뭐 글도 쓰고 이제 작품을 썼다가 20살 초반쯤에 이제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하는데, 그 젊은 날 데미안이 나오기 전까지 40살 즈음까지는 헤세 문학의 결정적인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헤세보다 한 100년쯤 전에 독일과 유럽에서 크게 발달했던 문학 사조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대열에 헤세가 끼었었어요. 뭐였겠어요? 좀 크게 말해주세요. 잘 못 알아들어요. 마이크 걸어줘야 되나?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인식을 할. 목사님이 들으셨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도 못 듣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요? 계몽사상? 계몽사상 아니고, 계몽사상과는 오히려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그 작가 정신을 갖고 살았어요. 계몽사상 이제 다음에 이제 한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자, 고전주의 아니고 문학사에서나 음악사에서 고전주의 다음에 나오는 사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R자로 시작돼요. 르네상스는 아니고 그건 한참 전이고, 로mantic, 낭만주의. 우리는 보통 이것을 낭만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낭만주의, 로mantic. 결정적인 특징이 낭만주의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1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100년 후에 작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때 있었던 작가의 정신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걸 되살리려는 그 문예 사조가 생겼는데, 이름하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자를 붙여서 노이로만틱, 신낭만주의, 새로운 낭만주의를 새롭게 되살리자는 그런 열정이
20세기 초에 1900년도 초에 이게 일어난 그 청년 시절에 헤세가 청년 시절에 바로 이 신낭만주의로 출발을 해서 대단히 낭만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줘요. 대단히. 그럼 이제 낭만주의가 뭐 어떤 특징인가? 그건 조금 있다가 시와 노래를 공부하면 바로 나와요. 왜? 이분의 시를 노래로 만든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작가가 살아있을 때도 한 2000편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독일에서도 어마어마한 작곡가들이 헤세의 시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헤세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노래로 많이 만든 시기는 초기 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초기 시. 어서 오세요. 왜 초기 시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초기 시와 문학이 바로 낭만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낭만주의적인 시를 노래로 만들기가 쉬워요. 이 중기 이후로는 대단히 철학적이요, 더 적확하게 말하면 종교 철학적으로 넘어가요. 태미한 이유.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의 시를 갖고 노래를 만들기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노래의 특성상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서정적인,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이런 시는 노래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 노래 자체가 서정적인 음악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시를 가지고 노래로 만드는 게 많아요. 오늘 또 공부한 서너 너댓 개 공부할 거가 초기 시를 가지고 한국과 독일 작곡가들이 만드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에 됐었고, 이제 여기서 낭만주의의 깊은 얘기를 한 방에 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헤세가 젊었을 때의 정서적인 특징이 어떤 건가? 이거 하나만 짚으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맞추는 거예요. 헤세가 그의 시와 소설에서 이 낭만주의적인 데미안 이전까지 가장 많이 작품에 실었던 그 모티프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 시와 소설을 여러 개를 썼는데 그 안에 담긴 결정적인 그 특징이 뭐겠어요? 힌트를 드리면은 헤세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작품에도 드러났어요. 그게 담길 수밖에 없지. 시라는 건 시인의 자기 고백이니까 자기의 삶이 드러나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헤세의 삶이 어땠어요? 젊었을 때 40살 전까지. 한번 또 힌트를 드려볼까?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했어요? 불안하고 괴롭고 방황하고 이랬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적으로 벌써 딱 힌트가 가게끔 질문을 했잖아요. 저절로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이 물어봤잖아요. 당연히 방황하고 고뇌가 심했어.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명색이 그 인도의 오랜 선교사 부모를 두고 집안 대대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기독교 가정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평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괴로워했을까? 헤세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못 주었단 말인가? 못 줬어요. 왜?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죠. 큰 이유 덩어리가 있죠. 덩어리가. 큰 이유 덩어리. 하나는 당시의 교회, 당시의 기독교 교회, 기독교 신앙이야 수천 년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흘러왔겠지만 그 신앙이 펼쳐지는 현상은 종교 사회학적으로 조금씩 다 달라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독일의 기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겠어요? 그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헤세가 당시 그 어렸을 때의 교회 상황에서 접했던 것은 유감스럽게도 부정적인 체험이었어요. 부정적인 체험.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아기였을 때는 긍정적인 체험, 비판력이 가동되지 않은,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이렇게 하면은 전부 긍정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컸어요. 조금 생각이 크자 청소년 시절이 되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4살쯤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인생관하고 안 맞는 거야. 이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제일 싫어했던 분위기가 뭐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시대마다 다르고 모두 다르겠지만은 이 헤세가 싫어하는 것이 한 땅에서 당시 헤세가 느꼈던 거예요. 편협성을 느꼈어요. 편협하다. 또
배타성.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헤세가 청소년 때 느꼈던 것은 배타적인 걸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종교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민하게 가동이 됐던 거예요. 아니 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헤세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에 만족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했어. 그래서 가정적으로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신앙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러자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만족을 못하고 실망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돌리느냐? 어디로 방향을 돌려요? 서양 사람 헤세가 어디에 제일 정통하고 박식한 사람이 돼버리죠? 서양의 중심인 기독교에서 만족을 못해. 종교 철학적으로. 그럼 어디에 눈을 돌렸어요? 동양이지. 동양. 제가 단언하건대 서양의 모든 작가 중에서 동양에 대해서 그렇게 깊고 박식하게 정통하게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최고예요. 헤르만 헤세보다 더 동양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괴테, 셰익스피어 없어요. 헤세가 최고로 깊이 알아들었어요. 야, 이분이 그래서 이제 동양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로 그 불교에 관심을 갖잖아요. 20대 후반, 27, 8살 때 불교. 왜 그러느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이 불교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게 불교에 빠져들어가. 한참 불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쯤 됐을까 말까 불교에서도 만족을 못해. 왜 그러느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헤세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개념과 표상이 이미 DNA 속에, 체질 속에 있는 거야, 이 사람에는. 그런데 불교는 무슨 종교냐? 뭐이가 없어요? 신이 없잖아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자기를 신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무신론적 종교, 무신론적 종교, 어떤 면에서는 종교 철학이지. 종교나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 철학이지. 종교 철학적인 종교가 이제 불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신이 없다는 그 상황을 이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불교도 결국에는 이제 떠나고 돼. 그래가지고 중국의 결정적인 도가 사상에 만나게. 노자 장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 심취하게 돼. 노자 장자. 기가 막 저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종교 철학 사상가죠. 노자 장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동양의 심오한 종교적인 영성, 논리를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영성,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거라. 노자의 도덕경 너무 감탄을 하는 거야, 이분이. 도덕경 중국말로 타오더증 이러더라고요. 타오더증 도덕경. 도덕경 첫 번째 말이 그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주는데, 도가 도면 비상도라. 도를 말로 설명하면은 더 이상 원래의 도가 아니다. 이 도, 길도자, 도. 타오더증 번역을 하면 도. 이 도라는 것이 일종의 신성을 가리켜. 신성. 신이라기보다는 신성. 신성. 그런데 결정적인 특징은 말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가 이런 절대적인 신성이다. 물론 모든 종교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모든 동서양의 모든 종교 전통을 꿰뚫는 단 하나의 사주는 뭐냐? 제가 예전에 박사 논문 썼을 때 오늘 책 가져오려다 깜빡했는데 헤세와 신비주의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 신비주의. 헤세는 단적으로 말하면 신비주의 사상가, 신비주의 작가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핵심적인 헤세의 시와 종교 사상을 꿰뚫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초기로 이제 넘어가 봐요. 초기. 젊은 시절에 썼던 그 헤세의 시들을 한번 보겠어요. 자, 맨 처음에 보고 싶은 시가 들판을 넘어라는 시예요.
들판을 넘어. 이 악보 보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것도 먼저 해주세요. 들판을 넘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1902년에 쓴 시니까 뭐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쓴 시예요. 들판을 넘어. 한번 이거를 이제 눈으로 한번 쭉 감상을 해보셔요. 자, 거기 über die Felder, 들판을 넘어라는 시. 제가 한번 독일말로 낭송을 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셔요. Über die Felder, 헤르만 헤세. Über den Himmel Wolken ziehen. Über die Felder geht der Wind. Über die Felder wandert meine Mutter verlorenes Kind. Über die Straße Blätter wehen, über den Bäumen Vögel schreien. Irgendwo über den Bergen muss meine ferne Heimat sei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제목부터 시작. 들판을 넘어 하늘을 넘어 구름이 흘러간다. 들판을 넘어 바람이 간다. 들판을 넘어 헤매는 이는 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이. 거리 위로 나뭇잎 흩날린다. 나무 위에 새들이 우짖는다. 저 산 너머 어디엔가 머나먼 내 고향 있으리라. 이런 시예요. 20대 중반에 쓴 시예요. 헤세의 삶의 정서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헤세와 연관되어 가지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기 첫 번째 연의 끝에 줄에 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인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겠잖아요. 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이. 거기 독일말로 보면은 Meine Mutter verlorenes Kind. 킨트라니 영어의 child. 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이. 이렇게 썼어요. 그게 헤세와 관련해서 어떤 심정을 표현했을까? 질문이에요. 자, 힌트를 드려봅니다. 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응? 그러면 이게 왜 그랬겠어요? 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이. 자, 또 한 번 힌트를 드려봅니다. 요거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독일어 성경을 읽어보신 사람 알까? verlorenes Sohn, der verlorenes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꼭이 그 대목을 보면 독일어 성경의 제목에 der verlorene Sohn, 잃어버린 아들. 그거를 연상시키는 말을 쓴 거예요. verlorenes Kind, 내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이,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는 이 시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쓴 거예요? 탕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심정으로 쓴 것이지. 그잖아요? 이 시를 20대 중반에 헤세는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던 거예요. 안타까움과 애석함, 고통, 괴로움, 연민, 번민 이런 게 다 섞여져 있겠지. 그 한마디 말. 자, 이거 보면은요, 이 시도 보면은 참 멋있는데, Über den Himmel Wolken ziehen,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über den Himmel, über die Felder geht der Wind. 들판을 넘어 바람이 가는구나. 에? 하늘을 보니 구름이 가고 들판을 보니 바람이 가는 거야. 자연현상이 눈과 마음에 들어온 거야, 이 시인의 마음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무리 자연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시인 자신을 생각하는 거야. 결국에는 시인은 나는 뭐야? 구름은 떠가고 바람은 불어가는데 나는 뭐이냐? Über die Felder wandert meine Mutter verlorenes Kind. 들판을 헤매는 거는 내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이. 나는 이게 시인은 들판을 방황하면서 헤매고 있어. 방랑자처럼. 방랑자처럼 헤매고 있어. 실제로 헤세가 방랑했고요. 마음으로도 많이 방황하고 방랑했지. 완더룸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 금방 시가 지금 생각나는데 조금 있다가 할 시인데 이 제목을 쓰고 싶어요. 지금 뭐냐? 완더룸, 방황. 완더룸. 거기 완더룸. 이거는 명사고 방랑이라는 것이고 동사는 방랑한다, 방황한다. 완더룸. 같이 해보실래요? 완더룸. 방랑이에요, 방랑. 방황하고 있는 거야. 이 시인이, 시적 주인공이 방랑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지금 방랑하고 있는 거야. 자연을 살펴보는데 자연이 뭐 구름이 가고 바람이 불러가도 나는 들판을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야. 이거 뭐 행복한 정서가 전혀 아니죠. 두 번째로 보니까 über die Straße blättert 길에는 나뭇잎이 흩날려. 가을이 되면은 나뭇잎이 도로에 우수수수 막 휩쓸려 다니죠. 그와 같은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야. 길가에는, 길 위로는 나뭇잎들이 흘러가고 über den Bäumen Vögel 나무 위에는 새들이 지저귀어요. 슈라인, 새들이 외치고 지저귄다면이야. 그리고는 맨 끝에가 이제 결정적으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나와. 이르겐 über den Bergen 저 산 너머 어디인가 나의 먼 고향이 있을 거예요. 나의 머나먼 고향이 있을 거예요. 하이마트. 독일어에서 고향을 말하는 단어가 하이마트예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독일어로 고향을 하이마트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웃어. 큰 가게 이름이 하이마트가 있다 보니까 웃어. 근데 독일말로 고향이라는 말이 바로 하이마트예요. 하이마트.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고향. 하이마트.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홈타운 이렇게 되겠죠. 고향, 하이마트. 머나먼 고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적 화자는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동경하고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 들판을 헤매고 있는데 마냥 헤매는 걸로 끝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도달하고 싶은 거야. 고향이 마지막 포인트예요. 결정적인 거는 고향에 가고 싶어. 같이 해보실래요? 독일말로 하이마트. 네, 하이마트.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주로 많이 하죠? 우리 은희 선생님이 이제 언제 노래하실 텐데 정지웅의 시 제목이 뭐이죠? 향수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그러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어. 자, 그러면 1년에서는 방랑하는 어린아이, 방랑하는 아이야. 이 고향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이 한 편의 시에 엮어져 있어요. 뭐가 엮어져 있느냐? 방랑과 향수. 서로 이질적인 정서와 이질적인 정신적인 내용이 함께 묶여서 돌아가요. 이 시 속에. 젊은 시절의 헤세의 정서를,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방랑과 향수. 방랑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목표점은 고향에 가고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방랑 자체를 즐기는 차원이 아니야.
얼른 끝나고 어딘가 고향이 있을 텐데 그 가고 싶은 거야. 예, 방랑과 향수를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고향이 네. 부모님이 계신 물리적인 고향이요? 아니면 햇새가 지금 하고 싶은 정신적인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멋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에 제가 박수 쳐드려요. 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지금 하셨거든요. 햇새가 시와 산문 소설에서 이 고향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고향을 그리우니까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지. 자, 그러면 햇새의 고향은 어디 있느냐? 실제 고향은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조금 한 30-40분 차로 가면 나오는 칼브라고 하는 데가 햇새의 고향이에요. 칼브. 저는 거기 한 2-3번 가봤어요. 칼브. 햇새의 고향이니까.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국제적인 햇새 큰 학교도 열리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강연도 하느라고 칼브 갔었어요. 그런데 이 칼브라는 소도시는 작은 도시 마을이에요. 안성보다도 한 절반 정도도 될까 말까?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햇새는 뭐라 그랬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칼브다. Die schönste Stadt in der Welt.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실제로 가보면 참 아기자기는 예뻐요. 지금도 그 젊었을 때 갔던 게 기억이 나. 쫙 언덕바지를 돌다 보면은 이제 칼브 시내로 딱 돌아오는데 시내 한 중심에 햇새가 태어난 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햇새 기념관도 있고 이제 칼브인데 이 실제로 햇새가 고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자체를 말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정신적인 고향, 영적인 고향. 햇새가 추구했던 것은 정신적인 고향, 영적인 고향을 추구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몸이 자기가 지역적으로 태어난 고장에 있어서 고향에 있어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집에 있는 고향처럼 행복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 상황,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한 거예요. 대단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그런 꿈을 추구했던 거예요. 이게 예사롭게 나오지를 않아요.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가지고 정신적인 고향을 찾는다? 이 사람은 보나마나 대단히 신앙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성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젊은 날에 이것이 고향이 필이 꽂혔다? 20대 중반에 죽을 때까지 가지. 네, 그래서 정신적인 고향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über die Felder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분이 있어요. über die Felder 누구냐? 이름이 김정식이라는 분.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예요. 김정식. 이분이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분도 자작곡 가수이거든요. 싱어송라이터지. 그런데 동기가 뭐냐? 햇새의 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는 상당히 막역한 사이가 됐는데 이분이 이걸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래 악보를 제가 받았을 때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우선 제목은 뭐 들판을 넘어. 그리고는 그 제목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썼느냐면은 헤르만 헤세의 시 über die Felder에서 이 시에서 뽑아서 작곡을 했다 이런 취지로 썼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의 정확한 번역과 좀 다르게 번역된 일종의 오역이죠. 다르게 번역된 대목이 몇 군데 눈에 띄어요. 어디 있느냐? 일단 1절 끝에 보면 엄마의 가슴을 잃어버린 아이. 엄마의 가슴, 이건 의역이죠. 실제 번역은 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이 했는데 엄마의 가슴을 상당히 상징적인 시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연이에요. 거리의 나뭇잎 흔들립니다. 원어에 보면은 블레터 위엔 나뭇잎이 흩날리는 거예요. 도로 위에. 가을철에 은행잎이랑 막 낙엽 떨어지면 우수수 휩쓸려 가잖아요. 그 상황의 그림인데 이분은 흔들린다고 했어.
나뭇가지에 달려서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바람에 휩쓸리는 거야, 거리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지. 오역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나무의 새들이 속삭인다 그랬는데 원에 보면 슈라이니가 지저대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걸 갖다가 속삭인다? 이것도 청각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꿔버린 거야. 어쩐다 그런데 속삭인 상황이 전혀 다르게 말했잖아요. 그리고는 저 산 너머 어디인지, 이거는 우리나라 어법으로는 어디엔가라고 해야 맞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어디인지라고 그랬어. 어디엔가 내 고향 있을 거야. 어디인지 어법상 좀 이 단어 표현이 안 맞아요. 적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이메일로다가. 이분이 답변이 왔어. 이거는 시를 직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역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번역곡이 아니라 번안곡이다.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야, 피해 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했더라고. 재주는 있어. 공격받을 일을 싹 피해 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번안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가능하거든. 소재만 따가지고 대충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재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자, 이분의 그 아이디어를 존중해. 왜 그러냐? 노래를 할 때 이 발음이 높은 음에서 이가 낮지 아보다 뭐 이런 몇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단어 선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존중하고, 뭐 오역인 건 분명히 알고 노래를 감상하거나 노래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자,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캐톨릭 쪽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개신교에서는 복음성가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생활성가라고 하더라고요. 생활성가를 뭐 400여 곡을 만드는 양반이니까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초견으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신 분은 이제 악보를 보시면서 저의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 노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갑니다. 들녘에 바람이 불어갑니다. 들판을 넘어 헤매는 이는 엄마의 가슴을 잃어버린 아이. 거리에 나뭇잎 흔들립니다. 나무의 새들이 속삭입니다. 저 산 너머 어디인지 나의 먼 고향이 있을 거예요. 아, 조견노래 어떻게 잘하셔요? 놀래서요. 그러나 설마 독일말까지는 못 하시겠지? 아, 우리 사모님 하실 수 있지, 맞아. Über den Himmel Wolken ziehen, über die Felder geht der Wind, über die Felder wandert meine Mutter, verlorenes Kind. Über die Straße Blätter wehen, über den Bäumen Vögel schreien, irgendwo über den Bergen muss meine ferne Heimat sein. 노래 괜찮죠? 오늘 제가 아침에 리허설 때 불러보니까 아, 노래 괜찮네. 내가 이 노래를 더 자주 불러야 되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헤세의 시 노래도 소개할 겸 앞으로 이 노래를 공연에서도 자주 불러야 되겠어요. 예, 특별할 때 헤세 콘서트 할 때나 불렀는데 아, 노래 잘 만들었어요, 김정식 씨. 시는 너무나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시는 조금 무거운데.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게 노래는 좀 가볍네.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분의 취향이 이런 곡의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엄마를 애타게 그리고 좀 안타까워하는 엄마에 대한 심정이 가려있고 고향을 찾는 그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애틋한 심정의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장조로 있잖아요. C9으로 분위기를 약간 띄운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장조로 이게 일관됐다는 것이 제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아요. 이 노래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노래를 만약에 제가 작곡을 한다면은 당연히 단조로 해야지. 지금 방랑하고 괴롭고 고향이 떠나서 고향을 찾는데 무슨 장조로 나와. 단조로 가야지. 이게 이제 작곡가마다 곡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모두 나처럼 해석하라는 법은 없고, 그러나 이제 해석하는 데는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오역이나 오해가 있으면 안 돼. 해석은 자유로워도 문학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데 좀 더 적합할 것 같으면 단조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나 작곡을 하십시오.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작곡을 막 하는 게 좀. 작곡자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곡이 달라요. 괴테의 그 유명한 들장미 하이덴너 러슬라인도 봐요. 150, 300곡이 작곡이 됐는데 전부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작곡가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 방랑길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할까? 흰구름이라는 시. 잠깐만요. 자, 흰구름. 흰구름은 여기가 책에 있지 참. 흰구름. 자, 흰구름은 어디 봅시다. 몇 페이지에 나오나? 흰구름. 이 책을 냈으면 사가지고 오라고 광고를 해야지. 네. 미처 못했어요. 자, 어느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04네. 204. 그렇지, 흰구름. 자, 야, 이 시는 정말 특별한 시입니다. 흰구름. 흰구름. 자, 곡이 이 시도 너무 아름다운 시라서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에셋인데, 흰구름 바이세 볼켄, 오른쪽 페이지 악보에 제목에 독일어 표현이 나오죠. 바이세 볼켄, 흰구름. 자, 이거는 그 왼쪽 페이지 밑에 독일어로 된 원시를 짧으니까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볼게요. 204페이지 맨 밑에 Weiße Wolken, O schau, sie schweben wieder wie leise Melodien, vergessene schöne Lieder am blauen Himmel hin. 지금 보니까 여기도 하나의 실수가 있네요. 그 다음 줄은 한 칸 떼어야 돼요. 한 칸 떼어야 돼요. 출판사에서 무심코인지 이게 잘못 나오는데, 한 칸 떼어서 연이 달라져야 돼요. Kein Herz kann sie verstehen.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Denn nicht auf lange Fahrt ein Wissen von allen Wehen und Freuden des Wanderns alt. Ich liebe die Weisen, Losen wie Sonne, Meer und Wind, weil sie der heimatlosen Schwestern und Engel sind. 이런 짧은 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로 한번 감상을 해보실까요? 첫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흰구름. 오, 보아라, 구름이 다시금 흘러간다. 잊어버린 아름다운 노래에 조용한 멜로디처럼 파란 하늘 저 멀리. 그 누구도 구름을 알 수 없다. 오랜 여행길에서 모든 방랑의 고통과 기쁨을 알지 못한 사람은 태양과 바다와 바람처럼 나는 하얗고 정처 없는 것을 사랑한다.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매요 천사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 자, 먼저 이 시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퀴즈를 한번 드립니다. 헤세가 굉장히 자연을 사랑했죠. 젊어서부터. 헤세가 가장 많이 사랑한 자연물은 무엇일까요? 구름이야, 구름. 바로 구름이야. 구름을 노래한 시인이에요. 결정적으로 수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구름에 대해서 노래를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 국내의 모든 시인 중에서 헤르만 헤세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구름을 노래한 시인이다. 저의 소신이에요. 구름을 노래한 시인.
그 구름을 노래한 시 중에서 이 시가 어쩌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워요. 제가 생각할 때. 헤세의 정신적인 모든 젊은 시절의 모습이 또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연, 오 보아라, 구름이 다시금 흘러간. 구름을 보고 막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는 것이 이 시인의 막 일상인 것 같아요. 구름과 하늘을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잊어버린 아름다운 노래의 조용한 멜로디, 노래의 멜로디처럼이라고 표현했어. 야, 이게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것으로 연결시켜 버렸어. 낭만주의적인 수사기법의 특징이거든요. 여러 가지 감각을 엮어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멀리서 들려오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색깔이 있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서양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기법이 수사법인데, 잊어버린 노래의 멜로디처럼 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이 흘러간다. 그 다음에도 한 칸 떼어야 돼요. 두 번째 연, 그 누구도, 근데 여기가 두 번째 연이 결정적인 거예요. 헤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연에게 들어가 있어. 그 누구도 구름을 알 수 없다. 오랜 여행길에서 모든 방랑의 고통과 기쁨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 이 이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구름을 이해를 못한다? 구름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하느냐? 구름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이유를 갖다가 오랜 여행길에서 모든 방랑의 고통과 기쁨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구름을 이해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은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시를 썼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물론 헤세가 젊었을 때 쓴 시예요. 20대 후반일 거예요. 29살 쳤구나. 그 즈음일 텐데. 시인이 여기서 쓴 얘기는 뭘 얘기했는가요? 일단 이 대목에서 방금 들판을 너머를 작곡한 김정식 씨가 14살 때, 저와 똑같이 14살 때 헤세의 이 시에 휠이 꽂힌 거야. 요즘 말로 휠이 꽂혔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지. 모든 고통, 방랑의 고통과 기쁨. 고통과 기쁨? 정반대되는 대조적인 정서 상태를 표현했잖아요. 고통과 기쁨. 고통과 기쁨. 고통과 기쁨. 자, 간단한 퀴즈를 드려봅니다. 모든 방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실제적으로 방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것도 다 들어있겠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엇을 여기다가 표현하려고 했어요? 모든 방랑? 그렇지! 우리 이인동 선생님 제대로 맞추신 것 같아. 모든 인생길의 고통과 기쁨. Auf lange Fahrt, 긴 여행길이야. 사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고 괴로워서 막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장난이 아니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 그 인생길에서 이분이 느낀 정서는 고통과 기쁨을 다 느낀다는 거 아니야. 대조적인, 이원론, 이질적인, 대립적인 그런 정서를 다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야. 어찌 기쁜 것만 있고 어찌 고통스러운 것만 있겠어요, 인생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는 이상 원신 때부터 지금까지 다 공통된 진리가 있잖아요. 고통과 기쁨,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사람 쉽지 않지. 고통과 기쁨. 이 헤세가 젊었을 때 인생길이라는 게 고통스럽고 그렇기도 한가, 또 기쁘기도 하구나. 고통과 기쁨을 알지 못하면 저 구름을 이해 못한다. 구름에다가 고통과 기쁨이라는 그런 정서를 상징적으로 부여시켜버렸어요. 이 이연에서. 그죠?
그리고는 이제 끝 구절을 보십시다. 끝 구절. 태양과 바다와 바람처럼 나는 하얗고 정처 없는 것을 사랑. 햇세가 좋아하는 자연물이 몇 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태양, 하늘을 좋아해요. 또 바다, 그리고 바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다를 좋아하나? 햇세를 닮아서 그런가? 아무튼 바다를 좋아하고 바람처럼 하얗고 정처 없는 것을 사랑한다. 그런데 왜 사랑하느냐? 그 이유가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매요 천사들이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렸다. 실향민이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자매요 천사들이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형제 자매요 천사들이다. 이야. 고향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정서로 사는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돼요.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그냥 놔둬도 행복하게 잘 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애틋하게 사는 사람들. 고향을, 정서적인 고향을 잃어버려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천사가 되어줬다. 네. 우리의 관심은 모름지기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가만 놔둬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우리의 도움과 배려와 우리의 마음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어느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돼요? 햇세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자매가 되어주고 천사의 역할을 해줘야지. 네?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결정적인 두 분의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연애, 14살 때 감동을 받아서 지금 아까 한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김정식이에요. 이분은 고통과 기쁨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인생은 고통과 기쁨이 함께 오니까 고통이 올 때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걸 참아내야 되고, 또 기쁠 때는 마냥 설치지 말고, 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이 14살 어린 나이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신통하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이런 시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소개합니다. 부산의 광안리에 사시는 수녀님 누군지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이 15살 때 이 시를 만나가지고 3년에 이게 소위 말하면 휠이 꽂힌 거야. 아, 나도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천사가 되어줘야지.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쓰는 수녀님이 된 계기가 이 햇세 시를 이 흰구름을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햇세 문화 콘서트를 모건대학에서 몇 차례 했을 때 이분들 다 초청했거든요. 이따가 휴식 시간에 참고삼아서 보시라고 제가 예전에 팜플렛을 몇 개 가져왔는데, 그 무대 위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알았죠. 아, 그래서 그런지 이혜인 수녀님은 세례명이 클라우디아, 영어의 클라우드, 구름을 말하는 듯한 그 성인 이름으로 클라우디아. 그래서 클라우디아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구름에 대한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해하기 쉬운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저도 이혜인 씨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한 시, 이혜인. 그래서 이 시가 그런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두 분, 김정식과 이혜인 수녀, 이 두 분이 이 시를 가지고 커다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예술가의 길을 걸으셨다 이거예요. 자, 이 흰구름을 가지고 또 김정식 씨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김정식 씨가 만든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 흰구름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곡을 만든 사연이 뭐냐, 14살 때 이 시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한 35, 6년인가 뭐 지난 후에 노르웨이 그 입센 뭐 집 생가를 방문했다나? 가는데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딱 흘러가니까 악상이 딱 떠올랐대요. 사진기가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써내기만 했다는 거야. 나 이분도 천재적인 거라고 봐. 악상이 딱 악보가 머릿속에 딱 찍히는 거야. 하늘 보자마자. 노르웨이에서 이 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사연을 책에다가 좀 아마 썼을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30 몇 년 만에 이 시가 이제 탄생한 거야. 30 몇 년 만에.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 오랜 세월이 이분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머물러서 함께하고 있다가 어느 시절에 때를 만나니까 이런 노래가 탄생하는 그 때가 오는구나. 참 예술이라는 건 신기하다. 나는 이분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필름처럼 악보가 딱 떠서 그걸 그려내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모차르트네. 모차르트 같은 사람 같아. 그래서 그 사연도 참 인상적이에요. 노래가 탄생하게 된 사연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 이제 이 노래가 어떨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번 박수로 청해 주셔요. 잃어버린 노래의 음률처럼 끝없이 흘러가요. 기나긴 방랑 끝에 여행의 기쁨과 슬픔까지 한결같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저 구름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해님과 바다와 바람처럼 하얗고 정처 없는 구름, 그들은 나그네에 보시며 천사여 자매 들으니 우러러 보아요. 하늘에 흰 구름이 잃어버린 노래의 음률처럼 끝없이 흘러가요. O schau sich schweben wieder wie leise Melodien vergessener schöner Lieder am blauen Himmel hin. Kein Herz kann sie fürchten, denn nicht auf lange Fahrt ein Wissen von allen Wehen und Freuden des Wanderns ward. Ich liebe die weißen Lose, wie Sonne, Meer und Wind, weil sie der Heimatlosen Schwestern und Engel sind. Oh, schau, sie schweben wieder, wie leise Melodien vergessener schöner Lieder am blauen Himmel hin, am blauen Himmel hin. 노래가 너무 아름답죠? 예? 예? 독일어 들어봐요. 예전에 공연해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었어요. 독일어가 그 운율이나 음성적으로 더 아름답게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곡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김정식 씨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줘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너무 노래 공부에 심취해? 이 시하고 노랫말이 조금 예, 좀 달라요. 그것도 좀 달라요. 노래에 적합하게끔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근데 뭐 대단히 많이 변형시키지는 않았어요.
느낌만 그렇지 많이 달라요. 예, 조금 구절구절 따져보면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것도 뭐 번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번역을 자기 나름대로 조금 자유롭게 번역을 한 노래라고 봐야죠. 혹시 사모님 만날 때 이 노래 불러서 프로포즈 하신 건? 아, 그 노래까지는 아직 그 당시에는 이 노래가 안 나왔고요. 애니의 노래는 한 몇 주 전에 그 노래를 했었어요. 애니의 노래라고. 아니, 이제 목사님 오시면 또 한번 들려드려야지. 노래가 감미로워서. 아, 감미로워서. 아니 프로포즈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불러줬던 노래는 애니의 노래라고, 존 덴버의 노래, 정 덴버가 불렀죠. 아, 목사님 만약에 우리 마지막에는 음악회로 하거든요. 이제 4주 후에, 이제 9월 1일 날 그때 오시면 그동안에 못했던 다시 부르고 싶은 모든 노래를 음악회 때 다 할 테니까 그때도 한 번 더 오셔요. 9월 1일이 무슨 요일이죠? 이날 목요일이죠. 내가 좀 시간을 봐야 돼. 봐야 되시죠. 아무튼 간에 한 2, 3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하십시다. 우리 셰프 집에 있어.